콘트라베이스 -2 파트리크 쥐스킨트 지음 유혜자 옮김 디터스도르프의 마장조 협주곡에 제1악장 음반을 올려놓는다. 디터스도르프 독일 작곡가 콘트라베이스 협주곡 및 플루트 협주곡 등을 남김 1739-1799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거이지요. 디터스도르프가 만든 곡입니다. 콘트라베이스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마장조 협주곡이지요. 원래 이 사람의 본명은 디터스였습니다. 카를 디터스요. 1739년부터 1799년까지 살았죠. 부업으로 산림관리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이 정말로 아름다웠는가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곡의 멜로디에 신경을 쓰지 말고 순수하게 소리만 염두에 두고 들어보시겠습니까? 곡의 후미 부분은 어떻습니까? 곡이 끝나가는 부분을 한 번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끝 마무리는 사실 아주 가소롭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곡의 전체적 분위기는 눈물이 나올 만큼 슬픕니다. 물론 솔리스트가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하기는 하였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순전히 그 사람의 책임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일이니까 연주자의 이름을 굳이 밝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디터스도르프도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이것이 작곡되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이런 것을 쓰지 않으면 안 됐을 때였으니 참 딱한 노릇이었지요. 위에서 명령이 떨어지는 대로 해야만 했었죠. 엄청나게 많은 곡을 써야만 했으므로 그 사람이 작곡한 수에 비하면 모차르트는 한낱 하룻강아지밖에 되지 못합니다. 100곡이 넘는 교향곡, 30편의 오페라, 수많은 피아노 협주곡과 그 밖의 다른 소곡들, 그리고 35편의 독주용 협주곡과 콘트라베이스를 위한 협주곡 등도 있지요. 오케스트라와 콘트라베이스를 위한 협주곡이 전체적으로 총 50곡에 이르는데 그것들은 모두 별로 유명하지 못한 작곡가들에 의해서 작곡된 것들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요한 슈페르거라는 사람을 알고 계시는지요? 도미니코 드라고네타는 어떻습니까? 아니면 보테치니라는 사람은 어떻고요? 혹은 지만들, 쿠세비츠키, 호틀, 판할, 오토 가이어, 호프마이스터, 오트마르 클로제라는 사람들은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시는 분이 있는지요? 이 사람들이 다 콘트라베이스의 대가들입니다. 정확히 살펴보면 저와 비슷한 사정들을 가진 사람들이지요. 어떤 절망감 같은 것에 의해서 작곡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곡들도 그런 비슷한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작곡가라면 좀 더 나은 취향을 갖고 있을 터이기 때문에 콘트라베이스를 위한 곡을 쓰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곡을 썼겠지요. 또 혹시 그런 사람들이 콘트라베이스를 위한 곡을 썼다면 그것은 순전히 심심풀이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모차르트의 짧은 미뉴에트 쾌헬 344번 정도가 그런 종류겠지요. 되게 웃깁니다. 혹은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중에 나오는 작품 번호 5번, 코끼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요. 피아노와 콘트라베이스가 독주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조금 빠르면서도 화려한 알레그레토 폼포소 형식으로 연주 시간은 총 1분 30초 걸립니다. 웃기는 일이죠. 그리고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살로메에서 살로메가 어두컴컴한 우물안을 들여다보는 대목에 5마디로 된 콘트라베이스 경과구가 나옵니다. 저 안은 정말 칠흑 같구나. 저런 어두컴컴한 곳에서 살아야만 한다면 얼마나 끔찍스러울까. 꼭 무덤 속에 갇혀있는 기분이겠지. 오음부의 콘트라베이스 경과구. 소름이 쫙 돋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듣는 이의 머리를 빳빳이 서게 만들지요. 연주하는 사람의 입장도 마찬가지이고요.
정말 끔찍스러운 공포의 분위기가 감도는 음악입니다. 챔버 오케스트라가 더 활성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음악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유발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가 오중주 연주를 위해서 콘트라베이스 연주자인 저를 고용하겠습니까? 경비만 많이 나갈 텐데요. 사람들은 가끔 우리 같은 사람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그때그때 연주자를 삽니다. 칠중주나 팔중주 때도 마찬가지지요. 저 같은 사람을 전속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독일 내에 아무 때라도 무엇이든지 다 연주해 낼 수 있는 베이스 주자가 두세 명쯤 있습니다. 한 사람은 콘서트를 기획하는 회사를 자신이 직접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한 사람은 베를린 필하모니 단원이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한 사람은 빈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 사람들 틈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끼지도 못합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드보르작의 오중주 곡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야나체크의 것도 괜찮지요. 아니면 베토벤의 팔중주 곡도 썩 좋습니다. 더 나아가서 슈베르트의 피아노 오중주곡 송어라는 것도 좋지요. 아마도 그런 정도가 음악 등급상 최고의 것들이 될 겁니다. 슈베르트의 곡은 콘트라베이스 주자라면 누구나 연주하기를 꿈꾸는 곡이지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제게는 한결같이 너무 고상하고 먼 이야기일 따름입니다. 저는 큰 관현악단의 일개 단원일 뿐이니까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앞에서 셋째 줄에 앉는 연주자입니다. 맨 첫 줄에는 독주자가 앉고 그 옆에는 독주자의 대리인이 앉습니다. 둘째 줄에는 팀의 리더가 앉고 그 옆에 팀 리더 대리인이 앉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반 단원들이 앉지요. 실력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 도표에 의한 서열상 그렇게 앉아야만 되는 겁니다. 오케스트라 하면 상상이 되시겠지만 인간 사회의 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나타내 주기 위해서 엄격한 수직적 조직 체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이 사회 전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집단이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 누구보다도 지휘자의 자리는 높습니다. 그 다음에 제1 바이올린 주자가 있고, 다음에 제2 바이올린 첫 주자가 있고, 제1 바이올린 둘째 주자가 있고, 나머지 제1, 제2 바이올린 주자들과 비올라 주자들, 첼로, 플룻,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주자들에 이어서 금관 악기 주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나중에 콘트라베이스가 있지요. 우리 다음에는 고작 반쪽 북이라고 할 수 있는 팀파니 연주자만 남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론상의 분류일 뿐, 팀파니는 비록 하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다른 악기들에 비해서 한 계단 정도 높은 곳에서 연주됩니다. 게다가 그것은 음량이 훨씬 크지요. 팀파니가 한 번 울리면 음악당 안에 맨 마지막 줄에 앉아 있는 사람들까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 아, 팀파니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제 악기는 다른 악기의 소리에 휩싸여 버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저를 보고 아, 콘트라베이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팀파니가 콘트라베이스보다 한 서열 위입니다. 사실 팀파니는 음정이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는 악기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런데도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제5번 같은 것에서는 마지막 악장의 끄트머리쯤에 팀파니가 혼자서 독주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곡이 연주될 때는 피아노 연주자를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모두 팀파니가 있는 쪽을 쳐다봅니다. 큰 음악당 안에 1200 내지 1500명은 좋게 될 사람들이 그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한 해의 전 연주 기간 동안 저를 쳐다보는 사람들을 다 합해 보아도 그렇게 많은 숫자의 인원은 되지 못할 겁니다.
제가 질투를 느끼고 있다고는 절대 생각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 스스로 알고 있으므로 질투라는 것은 제게 아주 낯설은 감정이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공정한 것이 무엇인가 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 분야에서는 몇 가지가 정말로 불공정합니다. 독주 연주자에게는 의뢰와 같은 갈채가 쏟아지는 것이 상례고, 관중들은 박수를 칠 수 없게 되면 마치 무슨 벌이라도 받는 듯한 느낌마저 갖게 됩니다. 박수갈채는 지휘자에게도 쏟아집니다. 지휘자는 악장의 손을 적어도 2번은 쥐고 흔듭니다. 대개의 경우 오케스트라 단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런데 콘트라베이스 연주자는 미처 자리에서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콘트라베이스 연주자는, 제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각으로 살펴보아도 최후의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까닭 때문에 저는 오케스트라의 구성을 인간 사회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계에서나 그 세계에서나 쓰레기와 관련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게 마련이지요. 더구나 오케스트라의 세계는 인간 사회보다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인간 사회에서는 이론적으로만 보자면 언젠가는 나도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내 밑에 벌레 같은 것들을 내려다볼 날이 있으리라는 희망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목소리를 낮춰서, 그렇지만 오케스트라에서는 희망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냉엄한 능력별 계급 제도, 옛날 옛적에 내려진 결정을 그대로 고수하는 잔인한 계급 제도, 재능에 따른 냉혹한 계급 제도, 진동음과 음의 빛깔에 따라 절대로 번복 불가능하며 자연의 질서이며 물리적인 계급별 차별화 제도 등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케스트라에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씁쓸하게 웃는다. 물론 이른바 위치 조정에 대한 회의가 있었던 적은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모임으로는 대략 150년 전에 있었던 앉는 자리 조정에 대한 회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당시 대번은 금관악기를 현악기 뒤에 두도록 하였는데, 그것은 대단한 혁명적 처사였습니다. 콘트라베이스에 대해서는 어떤 변동사항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뒤에 앉습니다. 1750년경 베이스의 전성기가 끝나갈 무렵 이후부터 우리는 언제나 뒤에 앉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유지될 겁니다. 그러나 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현실주의자인 저는 제가 발을 어디에다 뻗어야 되는지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어디쯤에 소속된 사람인지는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다 배워서 알고 있다고요. 한숨을 몰아쉬고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몸을 추스린다. 그리고 저는 그런 것에 착실하게 순종합니다. 저는 오케스트라 단원인 보수적인 인물로서 질서, 훈련, 계급제도, 지도자의 원칙과 같은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독일 사람들은 지도자라는 말만 나오면 즉시 아돌프 히틀러를 머릿속에 떠올리지요. 그런데 히틀러란 사람은 아무리 잘 봐준다고 하더라도 기껏해야 바그너를 좋아하는 취향 정도만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바그너를 매우 차가운 눈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음악가로서의 바그너는 단순히 손으로 밥벌이를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고등학교 최고 학년의 수준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그너의 악보는 말도 안 되는 것들과 실수로 가득합니다. 그 사람은 피아노를 서툴게 치는 것 말고는 다른 어느 악기도 제대로 연주해내지 못합니다. 음악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멘델스존이나 심지어 슈베르트에 대해서 훨씬 더 편안하게 생각하지요.
맨델스존은 이미 이름이 말해주고 있듯이 유대인이었죠. 히틀러는 바그너를 제외하고는 음악에 대해서 거의 아는 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음악가가 되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 다만 건축가, 화가, 도시계획가 등등은 해볼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조건 밀어붙이는 성격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음악가들은 어차피 나치주의자들에게는 별로 환영을 못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푸르트 뱅글러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같은 부류의 사람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문제가 많은 경우로서 나치주의자들이 그들에게 절대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그들은 많은 부담을 안고 지내야만 했습니다. 나치주의와 음악은 푸르트 뱅글러의 자서전을 들춰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로 어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요. 물론 그때도 음악을 만들기는 했었지요. 그건 확실합니다. 음악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맥이 끊겨버리는 것은 아니니까요. 칼 뱀 같은 사람을 예로 들어 보더라도 그는 그 무렵에 이미 성공의 조짐을 드러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카라얀도 그랬지요. 그 사람은 심지어 점령지였던 파리에서 프랑스 사람들로부터 여러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았을 정도이니까요. 그 밖에 다른 것을 생각해 보더라도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심지어 강제 수용소에 수용되었던 죄수들까지도 자체적으로 관현악단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마찬가지로 나중에 전쟁포로 수용소에서도 전쟁포로들이 그런 것을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음악은 사실 어떤 의미로 해석해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했을 겁니다. 정치나 역사와는 반대되는 성격을 띠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음악을 아주 평범하고 인간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적인 영혼과 정신에 따라 본질적으로 구성된 결정체 말입니다. 그러므로 동양이든 서양이든 남아프리카이든 스칸디나비아 반도이든 브라질이든 수용 군도이든지 간에 한결같이 어느 곳에서든 음악은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음악은 형이상학이니까요. 형이상학이라는 말 아시지요? 실제적인 존재 이상 혹은 그 이면, 다시 말하면 시간과 역사와 정치와 빈곤과 부귀와 삶과 죽음, 그 이면의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일찍이 괴테는 음악은 영원하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음악은 지극히 지고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해력도 그것과 같은 수준에 있을 수가 없고, 그것은 모든 것을 통치하며 어느 누구도 감히 그것을 말로 설명하려는 용기를 갖지 못할 만한 위력을 발휘한다. 그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마지막 대사를 아주 경쾌하게 말한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 잠옷 흥분된 태도로 방안을 이곳저곳 다니다가 곰곰이 생각에 잠기는가 싶더니 제자리로 되돌아온다. 저는 괴테보다도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음악이라는 전문 분야에 깊이 파고들면 들수록 음악이 하나의 커다란 비밀, 대단히 신비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된다고요. 또한 음악에 대해서 더 알면 알수록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표현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괴테는 모든 면에서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그에 대한 평가는 적합하게 높지만 엄격히 분류해 본다면 그는 음악가는 아니었습니다. 우선은 그를 작사가 중에 한 사람으로 손꼽을 수도 있겠고, 또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음률 조정가 혹은 언어로 화음을 만들어낸 사람으로 부를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음악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분류해 놓지 않고서는 음악가라고 하는 그에 대한 그릇된 판단을 어떤 식으로든 설명할 수 없을 테니까요. 비록 그렇기는 했지만 그가 신비스러운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괴테가 범신론자였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아마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범신론이라는 것은 신비론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그것은 도교나 인도의 신비주의 등에서 종종 나타나거나 중세기 전반에 걸쳐 지속되고 르네상스 등을 거친 후 18세기에 프리메이슨 운동에서 다시 나타난 것처럼 신비주의에 입각한 세계관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모차르트가 프리메이슨의 회원이었다는 것은 여러분께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일 겁니다. 모차르트는 이미 비교적 어린 나이에 음악가로서 프리메이슨 운동에 참여하였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 본인에게도 분명하였겠지만 그가 즉 모차르트가 음악을 역시 신비스러운 것으로 봤다는 것과 그 당시의 세계관에 입각한 시각에서 사고를 더 이상 하지 못하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므로 결국 제 주장의 하나의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프리메이슨 운동 중세의 상호 구조 우애를 목적으로 하는 비밀 결사 조직의 활동을 말함. 반카톨릭적이며 초인종적, 초계급적, 초국가적, 평화적 인도주의를 표방함.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제 이야기가 너무 복잡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듣기 전에 상황 설명이 부족할 테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지난 수년간 각종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께 한 가지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차르트는 그런 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과대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음악가로서의 모차르트는 너무 지나친 평가를 받아왔단 말씀입니다. 사실이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이 말이 별로 신빙성이 없게 들리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수년간 관련 자료를 연구하고 직업상 면밀하게 검토하였던 사람으로서 모차르트가 불공정하게도 완전히 잊혀져 버린 동시대의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전혀 특별할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어린 나이에 재능이 뛰어나서 8살에 이미 작곡을 시작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그 사람은 이미 짧은 시간 안에 끝장을 본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되도록 만든 사람들 중에서 책임이 제일 무거운 사람은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정말 너무 심했습니다. 제게 만약 아들이 하나 있다면 그리고 모차르트보다 10배는 더 재주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어느 아이든지 원숭이처럼 훈련만 잘 시키면 작곡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아이가 작곡을 한다는 것만으로 아이를 신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예술 작품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아이를 혹사시키는 것이요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짓들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모름지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모차르트가 작곡할 때만 해도 조금이라도 두각을 나타내는 음악가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베토벤, 슈베르트, 슈만, 베버, 쇼팽, 바그너, 슈트라우스, 레온 카발로, 브람스, 베르디, 차이콥스키, 바르톡, 스트라빈스키. 미처 등장하지 않았던 그 숱한 사람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음악의 95%나 즐기지 못했고 더욱이 나처럼 음악을 직업으로 삼았던 사람이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차르트는 그런 실정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당시에 태어났던 사람들 가운데 대가라고 칭할 수 있는 오직 한 사람은 바흐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개신교 신자였기 때문에 생존, 당시에는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이 시대에 와서야 우리들에 의해 새롭게 평가를 받게 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차르트는 너무나도 좋은 조건의 시절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부담이 없었죠. 그런 처지라면 후련히 나타나 자신이 하고 싶은 바를 아무 걱정도 없이 신선한 연주를 해 보이거나 작곡을 할 수도 있었을 테지요.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보다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더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저라도 아마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가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모차르트는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더 솔직하였던 괴테와 상반되는 인물입니다. 괴테는 자신이 활동하기 전의 문학이 백지장과도 같아서 운이 좋았다는 말을 그간 누차에 걸쳐 했습니다. 운이 좋았다고요. 정말 행운을 등에 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모차르트는 단 한 번도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점에 있어서 그가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이 제 신경을 몹시 거슬리게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저로서는 그를 마음 내키는 대로 비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냥 언급해 두는 말씀입니다만 모차르트가 만든 콘트라베이스를 위한 곡은 그대로 접어 두시는 편이 나으실 겁니다. 돈 조바니의 마지막 장도 포함해서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니까요. 모차르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끝맺겠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목 좀 축여도 괜찮으시겠죠? 자리에서 일어서서 뒤로 물러서다가 콘트라베이스에 걸려 넘어지자 화를 벌컥 낸다. 야, 이 멍청아 조심 좀 해. 왜 맨날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야? 바보 얼간이 같으니라고. 여러분, 30대 중반이나 된 제가 왜 항상 이렇게 회방만 놓는 이따위 악기와 함께 살아야만 하는지 그 까닭을 좀 설명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인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교통편으로나 연인관계의 교제면으로나 음악적으로나 항상 방해만 하는 이따위 것과 말입니다. 왜 저로 하여금 증오의 칼날을 번뜩이도록 만들게 하느냔 말입니다.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소리를 질러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만큼은 제가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소리를 질러도 상관없습니다. 방음 장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아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듣지 못하지요. 하지만 언젠가는 제가 저 녀석을 박살을 내고야 말겠습니다. 언젠가는 끝장을 보겠어요. 다시 맥주를 가져오려고 잠시 자리를 뜬다. 모차르트자 피가로의 결혼 전주곡이 흐른다. 음악 끝. 다시 등장한다. 잔에 맥주를 따라 부으면서 걸어 나온다. 에로티시즘에 대하여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키가 작다는 여자 성악가 정말 끝내줍니다. 키는 아담하고 눈은 새까맣습니다. 어쩌면 유대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런 따위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름은 세라입니다. 저하고 아주 썩 잘 어울릴 수 있는 여자죠. 저는 사실 첼로나 비올라를 연주하는 여자와는 절대로 사랑에 빠질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단순히 악기만 생각해 볼 때 콘트라베이스는 비올라와 배음이 기가 막히게 딱 들어맞는 짝이라고 할 수 있지요. 디터스 도르프의 교향곡 같은 것이 좋은 예입니다. 트럼본하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첼로도 되기는 하지요. 사실 말이지 우리는 주로 첼로와 함께 화음을 맞춥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콘트라베이스 연주자인 저로서는 저하고는 정반대되는 여자가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덩치가 아담하고 음악성이 있고 아름답고 복이 많고 명성을 얻었고 또 볼륨 있는 악가슴도 필히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전에 한번 혹시 우리에게 맞는 곡이 있지 않나 해서 자료 보관실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소프라노가 콘트라베이스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가곡을 2개나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곡을 2개나 말입니다. 물론 작곡가는 언제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전혀 알려져 있지 않는 1812년에 사망했다는
요한 슈페르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바흐의 구중주곡 칸타타 152번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구중주라면 실제로 오케스트라용에 가까운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결국 우리 두 사람만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두 곡뿐인 셈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의 관계가 시작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잠시 목 좀 축이겠습니다. 소프라노를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합니까? 우리 서로 자기 자신을 속이지는 맙시다. 소프라노를 부르는 사람에게는 연습용 반주자가 필요합니다. 실력을 제대로 갖춘 피아니스트 말입니다. 지휘자가 더 나을 수도 있죠. 감독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콘트라베이스 연주자보다는 기술 감독관이 그런 사람에게는 더 중요하지요. 제 생각으로는 그 여자가 우리 기술 감독관하고 뭔가 심상찮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사실 따지고 보면 단순히 행정관일 뿐인데 말입니다. 음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행정관료 말입니다. 기름기가 줄줄 흐르고 다분히 호색가로 보이는 늙은 수컷 같은 남자입니다. 게다가 동성연애까지 한다더군요. 어쩌면 둘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또 사실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그것이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마음이 조금 아플 뿐이지요. 우리 기술 감독관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여자하고는 절대로 같이 잘 수 없을 테니까요. 저라면 결코 용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가 벌써 그런 단계는 단연코 아닙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여자가 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과연 그럴 단계가 앞으로 있게 될 것인가도 문제입니다. 제가 그 여자의 눈에 한 번이라도 확실하게 띈 적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음악적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운이 좋아 보았자 구내 식당이 고작일 겁니다. 저는 제가 연주하는 실력만큼 외모가 남들에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자가 구내 식당을 별로 이용하지 않는 것에도 있습니다. 종종 식사 초대를 받거든요. 나이가 더 많은 성악가들이 그 여자를 초대하죠. 값이 비싼 생선 요리집으로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식당을 눈여겨본 적이 있습니다. 생선 한 접시에 52마르크나 하더군요. 저는 그런 장면들을 종종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나이 어린 여자가 나 같은 사람은 심심하게 댕그렁하니 혼자 있는데 50살이나 된 테너 가수와 만나고 있는 것을 보면 소름이 끼친단 말입니다. 그때 제가 본 그 남자는 이틀 저녁 노래를 불러주고 출연료를 36,000이나 받는다고 하더군요. 제가 얼마나 버는지 아십니까? 저는 정말 쥐꼬리만큼 받습니다. 가끔 가다 음반을 내거나 다른 악단에 잠시 끼어들어 연주하면 경우에 따라서 몇 푼 더 받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 그냥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 돈은 요즘 세상에는 회사에서 직급이 낮은 사원이나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의 액수와 맞먹습니다. 그런 마당에 기껏 노래나 불러대는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뭘 배웠습니까?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음악대학을 4년이나 다녔습니다. 크루치니크 교수님한테서 작곡법을 배웠고 리더러 교수님한테서는 화음법을 배웠습니다. 오전에는 3시간 동안 연습을 했고 저녁에는 4시간 동안 공연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시간이 날 때도 만반의 준비를 갖춘 채 기다려야만 했고 12시가 되기 전에는 잠자리에 들지 않았으며 틈틈이 이 녀석을 붙들고 연습에 매달려야 했고 악보를 보지 않고도 달달 외울 수 있을 때까지 하루에 14시간이나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만약 제게 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그런 생선 요리집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그래야만 된다면 생선 요리 한 접시에 52마르크를 던질
용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눈썹이라도 하나 까딱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저를 아직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것을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더구나 그런 작자들이란 대개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 여자가 제게로 온다면 아직 저를 알지도 못하지만 말입니다. 아마도 제게 이렇게 물어오겠죠? 여보, 우리 비싼 생선 요리 먹으러 가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거 좋지. 여보, 당장 그렇게 합시다. 아주 비싼 것으로 먹자고. 값이 설령 80마르크나 된다고 해도 무슨 문제가 되겠소?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는 제법 호기를 부릴 줄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여자가 다른 남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꼴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소름 끼치는 일이지요. 바로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말입니다. 다른 남자들과 어울려서 고급 생선 식당을 드나들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거의 매일 밤마다 말입니다. 물론 그 여자가 나를 아직 알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요. 하지만 그것이 그 여자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변명거리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저를 알게 된다면, 마침내 저와 사귀는 사이가 된다면,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서로를 알게 된 다음에는 제가 한번 따끔한 맛을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서면으로 약속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고함을 친다. 제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가 단지 소프라노 가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종종 도라벨라가 아이다라든가 나비 부인 따위를 부른다고 해서, 그리고 제가 단순히 콘트라베이스 연주자에 불과하다고 해서, 단지 그런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급 식당을 간다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용서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마음을 좀 진정해야, 제 생각에는 진정시켜야 제가 여자를 하나 만나 산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전축 있는 곳으로 다가가더니 뭔가를 올려놓는다. 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 도라벨라가 부르는 아리아입니다. 제2장이지요. 코지판 투테에서 말입니다. 음악이 흐르는 동안 조용하게 흐느끼기 시작한다. 그 여자가 노래하는 것을 들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체격에서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믿기 어려워할 겁니다. 비록 아직까지는 별로 크지 않은 역할만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바그너의 파르지팔에 나오는 꽃 파는 소녀 가운데 제2의 소녀 역할을 한다거나, 아이다에서 성전의 성가대에 소속된 단원의 역할을 맡는다든가, 나비 부인에서 시녀로 나온다거나 그런 등등으로 나옵니다.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그 여자가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를 들으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가슴이 짓눌리는 것 같다는 말 이외에는 아무 말씀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여자는 초청받아 온 스타 아무개와 함께 어느 고급 생선 요리집으로 유유히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생선회나 생선수프 같은 것이나 먹으러 가는 거죠. 그런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는 혼자서 방음장치가 된 방에 우두커니 서서 그 여자가 부르는 노래를 단 한 음도 반주해주지 못한 채 이렇게 못생기기만 한 이 악기나 손에 들고서 님 생각에 가슴이나 저리도록 그대로 두고 말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잘 만나 볼 수도 없는 여자를 끝없이 그리워하며 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여자를 볼 수 있는 경우는 사실상 얼마 되지 않으니 실제로 그 여자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여자입니다. 한 번은 억지로 계기를 만들어 볼 생각을 했습니다. 아리아드네 리허설 때 그랬죠. 불과 몇 음절밖에 안 되는 파트를 불렀고 감독도 그 여자를 꼭 한 번만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는 곳으로 내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그 여자가
지휘자만 뚫어져라 쳐다보지 말고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만 하였더라면 저와 눈이 마주칠 수도 있었을 뻔했지요. 그때 저는 그 여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불쑥 무슨 행동이라도 해 보인다면 그것이 가능하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베이스를 집어 던진다든가 제 앞에 있던 첼로를 활로 문지른다거나 어쨌든 확실한 실수를 저질러 이상한 소리가 나게 한다거나 하는 따위를 생각해 보았었지요. 아리아드네에서라면 어차피 베이스가 둘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의 귀에 확실히 들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생각 끝에 그런 짓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보다 공상은 훨씬 더 쉬운 법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 지휘자를 모르십니다. 그는 단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상한 소리를 내면 그것을 자신에 대한 인간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엉터리 연주로 그 여자와의 관계를 시작한다는 것이 어쩐지 너무 어린아이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앉아서 동료들과 함께 연주를 하면서 갑자기 귀에 거슬리는, 말하자면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짓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저는 그런 짓은 할 수 없었습니다. 전 사실 양심이 고든 음악가이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어떤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엉터리 연주를 한다면 차라리 그 여자에게 아무런 인상도 남기지 않는 편이 낫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이것 보세요. 제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결국 저는 제 악기로 연주할 수 있는 범주에서 최대 한도로 남들 보기에도 정말 멋들어진 연주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였죠. 하나의 시험이 되리라고 생각한 겁니다. 제가 멋들어지게 연주하는 것이 그 여자의 귀에 느껴져서 단지 저 때문에 뒤를 돌아본다면 세라는 영원히 제 인생을 함께할 여자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그럼 모든 것을 끝장으로 생각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른바 애정 행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미신적인 면이 있는 겁니다. 그 여자가 뒤를 돌아보지 않더군요. 제가 멋진 연주를 막 시작했을 뿐인데 그 여자는 감독의 손짓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서서 다시 무대 뒤로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 어차피 뭔가 특별하다는 느낌을 그 누구도 받지는 못했습니다. 지휘자에게도 그랬고 바로 제 옆에서 연주하던 베이스 제1주자인 하프 핑거에게도 그랬습니다. 그 연주자에게조차도 제가 얼마나 멋들어지게 연주하는지가 느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음악당에 자주 가십니까? 한번 제 말씀대로 여러분께서 오늘 축제 공연으로 라인의 황금이 초연되는 음악당에 가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2,000명이 넘는 관객들이 화려한 의상과 중후한 양복을 입고 있을 겁니다. 방금 목욕을 끝낸 부인네들의 잔등머리에서 향수와 화장품 냄새가 폴폴 날리겠죠? 비단 양복은 번쩍거리고 쭉 뽑아 올린 목덜미는 새하얗고 보석은 찬란한 빛을 발할 겁니다. 제일 첫 줄에는 수상과 각하의 가족이 앉고 강요와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저명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 할 겁니다. 감독용 좌석에는 감독이 그의 부인과 여자친구와 가족과 특별히 초대한 귀빈들과 함께 앉게 될 겁니다. 책임 지휘자를 위해 지정된 자리에는 책임 지휘자가 그의 부인과 특별히 초대된 손님들이 앉게 됩니다. 모두들 오늘의 스타인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를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사람들은 출입문을 살그머니 닫을 테고 형광등의 불이 꺼진 후 샹들리에가 밝아오면 모두들 향그러운 냄새를 바라며 기다리게 됩니다. 줄리니가 나타나겠죠. 박수갈채가 터져 나옵니다. 그가 머리를 깊숙이 굽히며 인사를 하겠죠. 방금 감은 그의 머리카락이 찰랑거릴 겁니다. 그 다음에 그가 오케스트라 있는 쪽으로 몸을 돌리면 사람들은 저마다 서둘러 마지막 헛기침을 할 테고 곧 고요한 침묵이 이어집니다. 그가 팔을 올리며 눈맞춤을 해 두려고 제1 바이올린 주자를 찾은 다음
고개를 끄덕이면 잠시 정말로 마지막이 될 헛기침 소리가 조금 날 겁니다. 그런 다음 음악당 안의 모든 것이 혼연일체가 되고 최초의 동작이 막 시작되려고 할 그런 초긴장의 순간에 모두들 잔뜩 긴장을 하고 숨소리를 죽이며 무대의 커튼 박스 뒤에서 라인의 황금에 등장할 3명의 아가씨들이 말뚝처럼 굳은 채 부동 자세로 서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오케스트라의 맨 뒷줄에서 정확히 콘트라베이스 주자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순간에 사랑에 빠져있는 한 사나이의 심장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외침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소리를 크게 지른다. 세라! 엄청난 반응이 일어나겠죠? 내일 신문에 대문짝만한 기사가 실릴 겁니다. 저는 오케스트라에서 쫓겨날 테고 꽃을 한 다발 사가지고 세라를 찾아가면 그는 문을 열고 제 얼굴을 처음으로 제대로 보게 될 겁니다. 저는 그러면 마치 백마를 탄 기사처럼 꼿꼿이 서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공경에 빠뜨리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저올시다. 그런 다음 우리는 뜨거운 포옹을 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 꿈결 같은 행복을 만끽하며 지상 최고의 환희를 즐기고 있노라면 세상은 우리 두 사람 밑으로 가라앉아 버릴 겁니다. 아멘. 저는 사실 세라를 머릿속에서 지워보려고 애도 많이 써봤습니다. 그 여자가 인간적으로는 정말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성격이 아주 고약스러울지도 모릅니다. 정신연령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만큼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하고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는 공연이 있을 때마다 천사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는 그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목소리는 그것 자체만으로 영혼을 담고 있습니다. 막상 그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형편없는 바보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제 생각으로는 음악의 무서운 마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에로티시즘이 문제가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테마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세라가 노래를 부를 때면 그 소리는 내 가슴 속을 너무나 깊게 파고들어서 저는 거의 선교를 하고 있는 듯한 착각마저 하게 됩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저는 종종 한밤중에 깨어나곤 합니다. 끙끙 신음을 하면서요. 그 여자가 노래 부르는 소리를 꿈속에서 듣기 때문에 끙끙 앓는 소리를 내는 겁니다. 방 안에 방음 장치를 해둔 것이 천만 다행이죠. 그런 밤에 저는 몸이 땀에 흥건하게 젖은 채 다시 잠을 청하곤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제 자신이 내는 끙끙 앓는 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나 버리곤 하지요. 그런 식으로 밤을 꼬박 새우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세라가 노래를 부르고 저는 신음소리를 내고 깜빡 다시 잠에 들었는가 하면 세라가 다시 노래를 부르고 저는 신음소리를 내고 다시 잠에 빠져들고 또다시 반복되고 그것은 정말 선교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죠. 그리고 어떤 때는 이왕의 이야기가 여기까지 나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그 여자의 모습이 낮에도 눈앞에 아른거릴 때도 있습니다. 물론 공상 속에서 그러는 거지요. 저는 조금 이상한 소리로 들리겠지만 어떤 때는 세라가 여기 이 베이스처럼 내 앞에 바짝 나타나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곤 합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하다가 그 여자를 가슴에 안아주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손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이 활과 함께 그 여자의 뒤쪽을 거쳐서 아니면 콘트라베이스처럼 뒤에 서서 이렇게 앞으로 혹은 다른 방향으로 왼쪽 손으로는 그녀의 앞가슴을 쥐현의 셋째 마디를 누르듯 이렇게 감싸고 혼자 하기에는 제대로 보여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오른손으로는 활을 손에 쥔 채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밑으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콘트라 베이스를 가지고 어지럽게 이쪽 저쪽을 만지작거리다가 마침내 그것에서 손을 떼고는 지친 모습으로 의자에 털썩 주저앉은 다음 맥주를 잔에 따른다. 저는 손재주로 돈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음악가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음악적 자질이 분명히 낮지 않을 겁니다. 음악은 좋아합니다. 누가 현을 잘못 퉁기면 그 소리도 금방 알아챌 수 있고 반음과 온음과의 구별도 확실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단 한마디도 음악적으로 느껴지도록 연주하지 못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단 하나의 음도 제대로 연주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입에서는 입만 벌리기만 하면 온갖 주옥 같은 소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설령 수많은 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들립니다. 저는 단지 악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못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프란츠 슈베르트가 제8번 교향곡을 지으면서 그것을 일부러 아름다운 음을 뽑아낼 수 없는 악기로 시작하게 만들었다고는 설마 생각하시지 않으시겠지요? 만약 그렇다면 슈베르트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나 어쨌든 저는 그 여자처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문제는 저한테 있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다 연주해낼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탁월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기술적인 면만 본다면 저는 여러분께 콘트라베이스의 파가니니라고 할 수 있는 보티지니의 모음곡을 정교하게 연주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저처럼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불과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연습만 착실하게 한다면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제게는 그렇게 할 만한 동기가 결여되어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일로 생각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연습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내적으로 충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내심에 음악적인 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는 저 자신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쯤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점이 저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점일 겁니다. 제게는 아직까지는 저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천만 다행이지요. 제가 누구이고 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비록 35의 나이에 공무원 신분으로 국립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소속되어 앞으로 평생 동안 그 자리를 지키게 될 것이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바보는 아닙니다. 저는 사실 천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올시다. 공무원 신분을 한 천재요. 사람들이 잘못 알아보고 죽을 때까지 공무원으로 신분을 규정해 놓은 천재로서 국립 오케스트라에서 콘트라베이스를 연주하는 사람 말입니다. 이왕에 이렇게까지 될 바에는 바이올린 연주하는 법을 배울 수도 있었고 작곡이나 지휘를 배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되기에는 제 실력이 모자랐습니다. 저는 다만 제가 싫어하는 악기를 붙들고 사람들이 제가 얼마나 형편없이 연주하는지를 잘 알아채지 못하는 이따위 악기를 이리저리 긁어대는 것만을 겨우 해낼 수 있을 뿐이지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짓을 계속하고 있느냐고요?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왜 꼭 당신네들보다 잘 지내야 하는 겁니까? 그래요. 당신네들요. 회계사, 수출 업무 대행업자, 사진 현상가, 법률가 등등인 당신네들보다 말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손으로 밥을 벌어먹고 사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계층에 소속되어 계시는 겁니까? 혹시 저 밖에서 지금 굴착기로 시멘트 바닥을 하루에 8시간씩 뚫고 있는 인부들 가운데 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아니면 쓰레기통이란 쓰레기통은 다 들고서 그것을 비우려고
쓰레기차에 엎어 버리는 일을 하루에 8시간씩 하는 분들 가운데 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런 작업이 당신의 능력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아닌 다른 어느 사람이 당신보다 날렵한 몸짓으로 쓰레기통을 비운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일종의 모욕이 됩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이상주의와 자신을 잊고 지낼 만큼 열성으로 직업에 매달리며 사는 분이십니까? 저는 손에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왼손으로 4개의 현을 잇는 힘을 다해 꼭 누릅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말총으로 만든 활을 잡고 오른손이 뻣뻣하게 굳을 때까지 그것으로 현을 문질러 댑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며 저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일종의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구별되는 단 한 가지 특징은 제가 이를 가끔 연미복을 걸치고 한다는 것뿐입니다. 창문을 닫는다. 연미복은 제공받습니다. 그렇지만 드레스 셔츠는 제가 직접 준비해야 되지요. 이제 곧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제가 좀 흥분했던 걸 용서하십시오. 저는 사실 흥분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의 심기를 괴롭게 해드릴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누구나 각자 자기 나름대로 서 있어야 할 위치가 있고 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왜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었고 그가 왜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지 따위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가끔 저는 터무니없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방금 전처럼 세라를 꿈속에 그리는 그 여자를 마치 콘트라베이스인 양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면 그 여자는 음악적으로 저보다 훨씬 지고한 위치에 있는 천사가 되고 허공을 훨훨 날아다니지만 저 자신은 각질이 박혀 뭉툭해져 있거나 더러운 활을 주물거렸던 손으로 만지작거리는 꾀지지한 콘트라베이스 박스로 상상해 버리곤 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저를 압도하거나 종종 몇 가지 빼앗긴 채 상상의 나래를 펴고 깊숙이 몰두하도록 만드는 허무맹랑한 공상들입니다. 원래 저는 뭔가에 그렇게 열중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다만 무슨 생각을 할 때만 열정적이 되지요. 생각에 빠져 있을 때만 제 상상력이 날개 달린 말처럼 훨훨 날아다니며 저를 질질 끌고 다닙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22년 전부터 철학을 공부하고 있고 최근에야 박사 학위를 받게 된 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아무나 심심풀이로 해보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제 친구는 예를 들자면 굳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하머 클라비어 소나타를 연주해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나 믿을 테고,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그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요즘 흔하게 저질러지고 있는 큰 실수라고 제 친구는 말합니다. 그런 실수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멸망하게 될 재난이 곧 닥친다는 겁니다. 그 말에 대해서 저는 그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로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무대 뒤로 가서 옷을 가져온 다음 그것을 갈아입으며 계속 말한다.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목소리가 좀 커서 죄송합니다. 맥주만 마시면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거든요. 국립 오케스트라 단원으로서 사실상 공무원이므로 평생 동안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근무 시간도 정해져 있고 휴가도 1년에 5주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에도 가입되어 있고요. 월급은 2년마다 자동적으로 인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연금도 타지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상황에 종종 두려움을 느낍니다. 저는 이렇듯 모든 것이 완벽한 이 집을 두고 밖으로 나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여가 시간에는 저에게는 사실 여가 시간이 많습니다. 바로 지금처럼 두려움 때문에 집에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런 현상을 여러분께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까요? 뭔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고 가위 눌림 같은 것을 느끼며 이런 안정된 생활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공포로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밀폐 공포증이라든가 고정된 직업을 가짐으로 해서 비롯된 정신 이상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콘트라베이스를 계속 다루면서 생겨난 거지요.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채 베이스를 자유롭게 연주하며 살 수는 없거든요. 도대체 어디서 한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 연주자는 평생 동안 공무원 신분으로 남습니다. 심지어 우리 악단의 책임 지휘자조차도 그런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책임 지휘자의 계약 기간은 5년이거든요. 악단에서 계약을 연장해 주지 않으면 그 날짜로 밥줄이 끊어지고 마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감독도 마찬가지지요. 감독의 힘은 사실 막강합니다. 그렇지만 그 역시 잘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악단의 감독이 예를 들어서 헨체의 오페라를 무대에 올려놓았다면 잘리는 겁니다. 즉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것은 확실합니다. 헨체가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이지요. 국립 오케스트라에서는 그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일종의 정치적인 보복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절대로 잘리지 않습니다. 연주를 하거나 말거나 제 마음대로 해도 절대로 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제게 그거 참 좋겠다 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것이 제가 안고 사는 위험 요인입니다. 예전부터 늘 이렇게 살아왔지요. 오케스트라 단원은 언제나 고정된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국가 공무원인 사람이 200년 전에는 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영주가 죽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성의 악단은 해체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하죠.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끄떡 없습니다. 심지어 전쟁이 나도 상관없지요. 나이가 많은 동료들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폭탄이 떨어져서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도시는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음악당은 불에 활활 타올랐어도 지하실에서는 국립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아침 9시면 모여 연습을 하였다고 하더군요. 절망적입니다. 물론 저는 사표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죠. 제가 그냥 가서 말만 하면 됩니다. 그만두겠습니다. 라고요. 아주 드문 일이기는 합니다만 말입니다. 그런 짓을 한 사람은 이제까지 불과 몇 명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합법적인 행동이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자유로운 몸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그냥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겁니다. 절망적이지요. 어차피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저렇게 하든지. 침묵, 흥분을 가라앉힌다. 이어지는 대사는 속삭이는 듯이. 제가 오늘 밤 공연을 망쳐놓고 세라라고 소리 지른다면 사정은 달라지겠죠. 그것은 그야말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일이 될 테니까요. 수상이 배석한 자리 앞에서 그런다면 말입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만천하에 알려질 테고 저는 파면당하겠죠. 공수령의 입장으로 되돌아갈 겁니다. 콘트라베이스 주자의 괴성 때문에 말입니다. 어쩌면 큰 사건이 터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를테면 수상의 경호원이 저를 총으로 쏠지도 모릅니다. 잘못 오인하는 바람에요. 순간적인 반응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실수로 객원 지휘자를 쏠지도 모르지요. 어쨌든 무슨 일이든지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겠죠. 제 일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설령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라가 저한테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여자는 저를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앞으로의 경력이나 인생길에서 저는 언제나 에피소드로 남게 될 테니까요. 그것이 말하자면 괴성을 지름으로써 얻게 된 효과가 되는 셈이지요. 그리고 저는 감독과 마찬가지로 잘리겠죠. 파면당하는 겁니다. 자리에 앉아 맥주를 한 입 가득히 마신다. 정말 제가 그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냥 입고 있는 옷 그대로 그곳으로 가서 이렇게 소리를 지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실내 악단으로 들어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착실하고 근면하고 연습을 철저히 하고 인내심이 많고 규모가 작은 오케스트라에서 제일 베이스 주자가 되고 작은 실내 악단 연합회에 가입하고 팔중주를 하고 음반을 내고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 되고 융통성이 있고 약간의 명성을 얻고 겸손하고 오중주단의 일원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제 나이였을 때 슈베르트는 이미 죽은 지가 3년이나 되었습니다. 이제 가봐야 합니다. 7시 반에 시작하거든요. 여러분을 위해서 다른 음반을 올려놓겠습니다. 슈베르트의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를 위한 가장조 5중주곡으로 1819년 그의 나이 22에 슈타이어에 사는 어느 채광업자의 청탁을 받고 쓴 작품입니다. 음반을 올려놓는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음악당으로 가서 소리를 지르겠습니다. 그럴 용기만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내일 신문에서 그것에 관한 기사를 읽을 수 있으실 겁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진다. 방 안을 나가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난다. 그 순간 음악이 흐르기 시작한다. 슈베르트의 오중주곡 송어 제1악장